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헌법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사실 교수님들께서 4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까 싶다가 선배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게 사실 좀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학생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효율적인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부터는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또한 지금 기재자가 좀 품절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시간을 금요일 3시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그냥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또 저는 그 시간에 제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헌법과 헌법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진도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이 어떤 형식으로 변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constitutional law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로 하자면 Verfassu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헌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헌법학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를 하지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변호사가 돼서 업무를 수행할 때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학, 헌법학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정하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작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써야 될지 헷갈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되죠.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고요. 그 다음에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게 꽤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대답을 하셨듯이 헌법하고 헌법학은 차이가 있죠. 헌법은 지금 현행 헌법 지금 9번에 걸쳐서 개정된 현행 헌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헌법학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학문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최고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을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강의라는 양공 교수님 책입니다. 우리 감사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시고요. 꽤 괜찮은 책이니까 이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주교재로 하나 써놨던 이건 정종석 교수님 책인데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죠. 헌법과 정치 제도라는 책입니다. 이게 2010년도 책인데요. 책을 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책장사 같은데 2010년도 책인데 꽤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특히 헌법의 구성 요소를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눠진다면 통치구조 관련돼서는 이 책이 꽤 괜찮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책이니까요. 혹시 사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절판 상태라서 제가 출판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20몇 권밖에 안 남아있대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영가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부교재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강의헌법이라고 여러분들 다
로스쿨 학생들은 많이 보시는 책인데 김유한 변호사의 기본 강의 헌법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뭐 교수님들 보면은 본인 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은 다른 교수님들 책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 헌법 기본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또 시험을 준비하시고 앞으로 이제 변시를 계속 준비하셔야 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서 따로 보고 그 다음에 판례집 따로 보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문제집 따로 보고 그런 게 좀 어렵다고 본다면 저는 조금 다른 교수님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김유한 변호사의 기본 강의 헌법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 책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헌법과 헌법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대 인권주의 헌법 이런 것들은 국민주권 원리 관련된 거니까 국민주권 원리는 제가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헌법을 그러면 나눌 수 있느냐 세계 각국의 헌법을 그랬을 때 전통적인 분류 방식으로는 성문헌법 아니면 성문헌법 체계에서의 관습헌법 이런 식으로 쭉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불문헌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 21일 결정된 건데요. 2004 헌마 554 등 행정소 이전에 관련된 그런 결정례인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1인의 반대 의견 빼놓고는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했던 논의 중에 가장 큰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건데 사실 헌법학계에서는 이 관습헌법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고요.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성문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교과서를 보시더라도 헌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헌법관이라는 것은 헌법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원래 있었던 그 법률의 그런 기본적인 체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결단해서 만들어진 헌법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게 통합되어지는 과정으로 볼 것이냐 이런 형식의 문제인데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너무 좀 복잡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죠. 그걸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개 보지만 여러 개 좀 다르게 보지만 헌법의 사실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헌법의 정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헌법이 다른 법하고 다르게 정치학하고 헌법의 다른 법하고 다르게요. 정치학하고 합법 중간에 영역에 있는 것이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치학에서 논의됐던 것들 그리고 정치 현실에서의 문제가 헌법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정치학하고 헌법하고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계급투쟁의 선물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치성 이외의 다른 특징, 이념성이나 역사성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성은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할 거고요. 이념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 공화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념이 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현실적인, 사실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은 아마 프리로 스쿨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최고 규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밑에 명령규칙이라는 그런 법 단계선, 켈젠이 얘기했던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정법상 근거가 존재한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인데요. 헌법의 개방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이 총 몇 개죠? 다들 아시겠죠? 모르시면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13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0개의 조문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매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딱 130개의 조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0개가 아니라 1300개, 13000개, 13만 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은 매우 좀 고치기 힘들게 되어 있는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헌법을 만들어 놨는데 사회의 현상이 A-로 변하다가 결국에는 B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B라는 헌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A라는 헌법을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의 가능성이 높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이 사실에 관계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간극을 해석을 통해서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은 당연히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보장성 이야기가 있는데요. 헌법은 다른 법하고 달리 그 효력을 강제해 줄 수 있고 담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장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헌법의 생활규범성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 중에서 아마 이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선거하고 추첨이 있는데 이 선거와 추첨이 도대체 다시 쓸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선거하고의 추첨, 선거와 추첨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선거를 대의제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다시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죄송합니다. 간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추첨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둘 다 대표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추첨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의사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매우 헷갈려하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마트를 자주 갑니다. 마트를 가서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제가 1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이 10만 원을 들고 갔는데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원하는 것도 뭐가 있어? 얘기했더니 나 장난감 사줘 라고 얘기합니다. 제 돈은 딱 10만 원이 있고 이게 생활비죠. 여기에서 쌀도 사고 그 다음에 반찬도 사고요. 여러 가지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의 의사대로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공공의 의사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주는 게 바로 공공의 의사에 합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10,000원, 장난감 80,000원 사니까 남는 돈이 10,000원밖에 없는 거죠. 이걸로는 쌀과 반찬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우리 집안의 대표자가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부인이 대표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야 너는 이거 나중에 사자. 나 10만 원 벌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사자. 쌀하고 반찬을 8만 원어치를 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로 대의제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공공의 의사를 중시하는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최고의 선이 구성원의 의사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선거에서의 최고의 선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거에 맞게 행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의 이익은 매우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이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공의 이익은 첫 번째로 발견되거나 두 번째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법률안이나 여타의 다른 것들이 공공의 이익이 발견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A라는 정치 세력과 B라는 정치 세력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A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이 있고요. B라는 정치 집단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A와 B는 궁극적으로 다수결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률안들이 꽤 많이 있죠. 17대 국회의 4대 개혁법이라고 논의됐던 것들이나 아니면 18대 국회의 미디어법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얘기하자면 대의제는 공공의 이익을 발견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추첨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는 공공의 의사에 합치되는 걸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추첨 제도를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모집단과 표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제가 설명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답을 이상하게 하셔서 모집단과 표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집단에서의 표본은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표본이 행위하는 것 자체를 모집단의 의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첨은 모집단과 표본처럼 추첨을 통해서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의 의사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제입니다. 제가 보라고 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추첨제는 우리 사회에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라는 제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쓰였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추첨제는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의 의사대로, 궁극적으로는 모집단이라는 국민의 의사대로 모든 국가의 활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반면에 선거는 모집단하고 표본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고 대표자들이 의회나 아니면은 대통령 이런 그런 기관을 구성함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을 판단해내는, 발견하거나 결정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선거제도죠.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됐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진행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접민주주의 전체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추첨을 통해서 뽑는 그런 직접민주주의의 추첨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다. 해석의 방법은 물리적 해석, 법조문에 정의되어 있는 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해석 방법이죠. 물리적 해석부터 시작해서 논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문적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말만 좀 나누어 놓았지 사실적으로는 이런 해석들 전체적으로 하나의 해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해석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책 그렇고 양궁 교수님 책에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해석 방법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해석의 원칙 보시죠.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 실제 조화의 원칙, 기능적 적성성의 원칙, 통합의 원칙, 헌법 규범력의 원칙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현재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시죠. 89년이면 헌법재판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의 그런 결정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해서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 적용의 방향 제시와 헌법 지도로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합헌적 법률 해석인데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말 그대로 한번 보죠. 제가 항상 한국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무엇을 해석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을 해석한다? 법률을 해석하는 겁니다. 법률을 해석하는 건데 어떻게 해석한다?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A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래, 헌법에 합치되는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위헌적으로도 볼 수 있네? 아니야. 반은 합헌적이고 반은 위헌적이라고도 볼 수 있네. 이럴 때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합헌적으로 우선 해석해라라는 겁니다. 이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이 법률이 명백히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합헌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합헌적으로, 중요한 말은 이거죠. 우선은 헌법에 합치된다라고 봐라. 뭘?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이 법률이 헌법에 반하지 않고 헌법에 합치되는 합헌적으로 해석해라 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법률은 누가 만들기 때문에? 의회라는 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법률안을 제정한 거기 때문에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적어도 이 의회가 만든 법률에 존중하는 의미로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위헌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합헌적 법률 해석의 연역은 원래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 통제 차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합헌적 법률 해석하고의 그런 구별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한정합헌, 한정위헌, 그다음 헌법 불합치, 입법 촉구, 조건부 위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정합헌입니다. 얘는 원칙적으로 합헌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합헌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는 한 합헌이야 라는 것이 한정합헌입니다. 한정위헌은요, 얘는 어떻게 보는 한 위헌이야. 헌법 불합치는 위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률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지 않는 것에서 단순 위헌 결정하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아무런 그런 제한 없이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건 문의적 한계, 하나의 적용 가능성만 고려된다고 판단되면 합헌 또는 위헌만이 확인될 뿐이지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의 의미가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넘어서 아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애매모호한 것일 때에도 역시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의적 한계고요. 법목적적 한계는 규범 통제보다 더 강력한 입법 통제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효선언인 경우에 입법권자는 새로운 입법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경우에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 수용적 한계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현재 결정 내용 중에서는 2009 헌바 123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효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 합치적 해석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른 결정 내들은 그래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헌법 재정 권력, 개정 권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재정 권력 논쟁은 아주 유명한 논쟁인데요. CAS라는 사람이 이제 논쟁에 뛰어들면서 슈미트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재정 권력, 개정 권력 이게 주권론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 중에서 어떤 게 더 힘이 세냐? 당연히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기본서나 아니면 수험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권력하고 다르게 재정 권력 같은 경우에는 창조성, 시원성,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항구성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고 또 이걸 나눌 수도 없는 불가분성도 가지고 있으며 불양도성,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한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재정 권력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뭐 부정하는 학설이 있고 긍정하는 학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 구별하는 거, 재정 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재정 권력에 의해서 조직하고 제도화된 권력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힘의 차이는 재정 권력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헌재에서는 헌법 재정 규정과 개정 규정 구별할 수 있느냐, 각 규정들 가운데 무엇이 재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헌법 재정권과 재정권의 구별론이나 개정론은 그 자체로서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헌법 재정 권력과 주권과의 관계인데요. 우리 흔히들 소버린이라고 얘기하는 주권을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한국말이죠. 봤을 때 이 앞에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민주주의 할 때 민주입니다. 이 민주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이렇게 해석합니다. 백성, 사람이죠. 사람이 주인이구나. 국민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헌법 1조 2항에 국민주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주인. 그런데 이게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해석이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100년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읽었답니다. 그래서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의 주인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는요. 그래서 이 백성의 주인이 뭐죠? 그 당시에는 절대왕인 왕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고대 문서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문서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왕으로서 라는 말이랑 동일하게 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주권은 뭔지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겠지만 권력이니까요. 분명히 힘이구나. 힘인데 앞에 주인 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매우 강력한 힘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 주권이 서구 사회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요. 원래는 이 강력한 힘을 누구만 갖게 되어 있었냐면 절대자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절대자가 갖게 됐죠. 그래서 주권은 신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고댕이라는 학자가 누구로 끌어내리느냐? 왕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 왕권 신수설 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의 권력은 받았다.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설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대에 있는 학자들은 고댕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아니 어떻게 왕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건 너무 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냐,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중세 시대를 거쳐서 신이라는 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이 신에서 왕이라는 사람으로 주권의 대상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고댕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주도적입니다. 고댕 이후에 여러 학설들이 나와서 프랑스의 애플 주권론, 네이션 주권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주권론의 핵심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었냐면요. 이겁니다. 누가 주권자야? 라는 것을 따졌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주권자야? 원래 신이 주권자였어. 두 번째로 아니야, 왕이 주권자지. 세 번째로 아니야, 국민이 가지고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왕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주권론이 너무 허망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론을 천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주권론에 의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전에 신권 그리고 왕권에 맞먹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신이나 왕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저 또한 힘이 없고요. 여러분들도 각각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권자냐? 나는 주권 소재지를 찾는 게 아니라 주권의 내용이 뭐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실질적으로는 이 주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권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주권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해서 이거는 통치권을 어떻게 하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야? 라는 논의가 지금 헌법학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권, 힘이고 매우 강력한 힘인데 이걸 원래 진행됐던 상황에서는 누가 주권자냐, 누가 이 힘을 가지고 있냐의 논의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만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권의 내용은 어떤 거야? 어떻게 행사하는 거야?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정 권력하고 주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0 헌법 132 등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헌법과 제정 권력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헌법이 변천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죠. 헌법 개정 과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은 헌법 개정에 있어서 그걸 발의하는 주체들이 현행 헌법에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하거나 아니면 국회 과반을 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발의할 수 있는 세력에 누굴 넣는다? 네, 국민.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헌법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변천이라는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정 헌법 조항이 헌법에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수정 변경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문은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의미와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헌법의 변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헌법 변천은 무의식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헌법 변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헌법 1조 1항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조항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도출이 되는데요. 하나는 여기 민주라는 개념이 도출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죠. 공화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도출이 됩니다. 우리는 뭐 민주, 백성의 주인이 민주라고 쓰고요. 공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왜 민주공화국이라는 두 개를 붙였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라고 했던 동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이 민주하고 공화는 각각의 개념으로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만세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해 보자면 민주와 공화를 한꺼번에 붙여 쓴 거는 1919년도 우리가 최초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민주는 영어로 쓰면 데모크라시 이렇게 쓰죠. 공화는요 리퍼블릭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는 데모스가 크라시한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데모스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크라시는 바로 지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는 데모스가 지배하는 것이 데모크라시입니다. 그런데 이 데모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가 아니라 전체 중에서 다수라는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전체는요 셀프룰이라고 되세요. 인민의 자기 지배,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수는 다수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데모크라시에서의 핵심은 이 데모스가 지배하는데 이 지배하는 사람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언제나 반대급부로 뭐가 존재하느냐? 지배당하는 피지배가 존재를 합니다. 공화는 이거랑 좀 다르죠. 공화는 레스푸블리카 이렇게 쓰는데 공공의 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공화는 지배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지배가 없는 상황에서 얘는 이상향 가치 있는 점. 그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지역이 저희 기관이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비행장이 있어서 비행기 소음이 좀 있습니다.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 공화의 개념은 어떻게 봤었냐면요.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는 반군주제로만 봤습니다. 즉 군주가 없는 상태, 왕이 없는 상태면 그냥 공화로 판단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반군주제가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이외에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헌법의 46조 2항을 보면요. 국회의원이라는 대표자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아까 선거에서 말씀드렸던 자유의견이죠. 나를 뽑아준 사람하고 다르게 행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면 자유의견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견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민주의 가치에서는 내가 전체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다수를 차지하면 오케이입니다. 다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라고 한다면 이 공화의 가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화의 가치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배하고 어떤 사람이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화는 누가 행위를 하더라도 누가 통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행사한 통치권이 국가 이익, 공공의 이익, 공익에 합치해야 되지만 제대로 된 통치권의 행사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규정은 19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부 수립이죠. 1948년 헌법 제정, 그 다음에 9차례에 걸쳐서 헌법이 개정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심지어 이 조항은 단 한 번도 전문 이외의 헌법 제1조 1항 자리, 맨 앞자리를 다른 조문에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공화의 가치를 예전처럼 그래 왕만 없으면 그냥 공화의 가치야, 공화국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민주로 모든 게 통용되죠. 즉 데모크라스인데 데모스가 크라시하기만 하면은 정당화됩니다. 많은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다수를 점하고 점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수를 점하지 못한 사람들은 피지배되는 상황이 명백히 용인됩니다. 그런데 조항은 그대로 있지만 공화의 가치를 그게 아니라 이상향이나 가치의 문제, 그리고 공공의 이익, 국가 이익, 그 다음에 공익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보게 되면 동일한 헌법 조항을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지금 헌법 변천들, 뭐 미국 사례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 제1조 1항도 헌법 변천을 통해서 헌법의 조항은 그대로 있지만 해석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헌법상 헌법 변천이 문제되는 사례들 영토조항 문제가 있고요. 헌법 변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헌법 조항 자체가 변천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비판,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다수설이다라는 거죠. 정치적 실체를,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영토가 대한민국 남한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녹화 강의라든지 다른 강의하고의 차이점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강의 장소에서 교수하고 눈을 맞추고 교수도 다른 학생들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강의하고 혼자서 강의실에서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그러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법 3조하고 4조가 있는데요.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유엔 동신가입 이후에 이게 이제 한반도가 부속도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도 조항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는 헌법 변천으로 되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부정하는 게 다수설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45년도에 해방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고요. 또 북한 쪽은 북한대로 진행돼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45년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지금 몇 년이죠? 45년, 55, 65, 75, 85, 95, 5년, 15년, 한 75년 정도 다른 체제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통일을 해야 되는 주체로 볼 게 맞느냐? 라는 논의들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는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통일한다는 논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제일 먼저죠. 근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참 재밌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민족이면은 다 같이 살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글쎄요, 저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한 70년, 80년 따로 떨어져 살았다 그러면은 완전히 좀 다른 나라인 것 같은데 민족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독일, 게르만 쪽 얘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죠.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랑 오스트리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세계적으로는 분리주의가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카탈루니아 독립 문제 있고요. 얼마 전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남부하고 북부하고 갈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아예 언어가 좀 다르니까요. 퀘벡주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궁극적인 목표를 통일로 두는 게 아니라 평화로 두는 게 사실 맞지 않냐. 그래서 정말 각 체제가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 우리가 민족이라는 이름 떼고 다른 걸로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돼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통일을 하는 거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가치를 평화로 두느냐 아니면 통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일을 중심으로 놓게 되면 이 통일이라는 게 당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당위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평화가 목적이 됐을 경우에는 또 통일의 목적하고는 다른 결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의 문제 그렇게 쉽게 볼 문제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강의는 한 지가 좀 됐는데 학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통일을 원하시나요? 라고 얘기하면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꽤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통일 이후에 다른 비용들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그래 우린 통일이 좋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반드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위험한 논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3조와 4조의 문제는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를 북한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 그래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수호 논쟁이 있는데요. 켈젠하고 슈미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상적, 비상적 헌법 수호에 대한 분류. 헌법 수호하는 상황에서 이게 평상 상태인지 아니면 비상 상태인지 따라서 수호가 다르다. 그래서 정치적 수호, 법적 수호, 사후 교정적 헌법 수호, 비상적 헌법 수호 이런 것들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우선 끊고요. 그 다음에 저항권 관련된 우리 기관에서 만든 돈 많이 들여서 만든 돈 많이는 안 들였나 아무튼 꽤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서구에서의 저항권 논의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8세기 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까지 저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죠.